주말 증시와에 대해 최혜린입니다. 지난 주말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더라고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시리아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히 좀 크다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오늘 밤 미 의회가 개회하면서 시리아 공습안 결의 관련해서 논의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실업률은 소폭 좋아진 것 같지만 그것 역시 질은 나쁘다는 평가인데요. 양쪽 하나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하자 시장은 조금 당황하는 기력이 역력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떤 지수가 특별히 올랐고 빠졌는지 혼조장으로 마쳤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8월 고용지표 부진했던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치 18만 명을 크게 밑도는 16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전망치를 소폭 밑돌며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7.3%를 기록했으나 구직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고용 부진에 따른 양쪽 하나 축소 우려 완화와 시리아 우려 등으로 인해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다우의 경우 장중 한때 15,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시리아 우려 등으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한 채 마쳤습니다. 그러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포인트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유럽 증시는 양쪽 하나 축소로 인한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로 마쳤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시리아 관련 돌발 발언으로 한때 흔들렸던 유럽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양쪽 하나 축소를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이 0.2, 프랑스가 1%가량 올랐고 독일도 0.5%가량 상승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시리아의 군사장비 판매를 계속할 것이며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시 시리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액이 1,906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7.2% 증가했습니다. 7월에 5.1%, 8월 컨센서스 5.8%를 상회한 것입니다. 수입은 1,621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7.2% 늘어나 7월에 10.8%와 컨센서스 10.4%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8월 무역 흑자는 285억 달러로 수출 개선 효과에 힘입어 7개월 만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 또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시장의 해석이 잇따를 테지만 무엇보다 주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좋게 나왔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소재 산업재가 어떻게 움직일지 1950 이상에서 기대를 잠못하게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5분 전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초가에 들어가 봤었던 롯데푸드. 시초가 대비 1%가량 수익이 났었던데요.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롯데푸드 저평가 메리트와 또 바닥 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추천해드렸고요. 네, 4분기부터 주력 사업의 완만한 좀 회복세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과 저평가 메리트까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 90만 원대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제가 예전 시나리오 준수해서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AS였고요.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건설주, 대형 건설주 가운데 하나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GS건설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좀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정부 정책 수혜 어떤 모멘텀이 좀 돼서 준비를 했고요. 시작 포인트 네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수주 모멘텀입니다. 건설주들이 반등하는 것은 그 8월 해외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좀 늘어났기 때문인데, 지난 1분기 GS건설은 해외 수주공사의 원가율 조정으로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된 이후, 최근에는 수주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건설업체들의 8월 말 그 누계 해외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 증가한 390억 달러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의 수주가 80% 이상 증가하는 원인이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대형 건설주들 바닥을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또 8.28 정부 정책 수혜를 줄 수 있는데요.
전 월세 대책과 해외 건설 프렌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세의 그 매매 수요 전환을 위해서 이 주택 정상화 대책과 이 전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그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좀 마련했는데, 이번 그 대책으로 이 주변 거래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9월 이후에 이 취득세 인하 시기와 이 소급 적용 어떤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단기 매매 물량 증가 등의 어떤 그런 시황 개선 효과가 주요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과 이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서 이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 방안도 같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투자 펀드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GS건설도 해외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GS건설의 유동성 우려 개선 기대감과 원가 개선 노력인데요. 저가 수출 해외 현장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해서 순차익금이 1분기에 1조 2천억에 이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재무부담이 좀 확대되면서 주가 하락과 신용 등급도 단기 장기 낮춰지는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만 2분기 말 기준에서 총 차익금이 4조 1천억이고 현금도 2조 2천억이면서 상반기까지 선수의 유입이 좀 저조하겠습니다만 이동성 개선은 없으나 일단 자산 매각과 해외 수출 증가 부분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에 무증등 매각이 확정되면서 1천억의 현금도 유입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서 GS건설의 좀 재무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저 PBR 매력인데요. 현 주가가 PBR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7월 5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150만 주와 4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이제는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된 게 아니냐 싶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35,000원대 121선을 뚫어놓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저가 매수에 동참한다면 GS건설 몇 % 정도 수익 기대하십니까? 가격선을 끝으로 들어보죠. 네,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현재 주가 대비 10% 정도인 42,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5,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사용하시는데 이 가격대까지만 일단 보시기 바라겠고요. 35,000원 손절가 꼭 준수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건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 받아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선전했죠. 또한 30포인트 정도 1.5% 올랐는데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10일 연속 지난주 내내 산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주 후반 이틀 거래일 동안 1조가량을 샀었죠. 10일 연속 사면서 3조를 담았던 외국인이 1950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쪽 위에서 나오는 투신권의 매물을 얼마나 더 외국인들이 소화해 줄지가 특별히 만기까지 껴있는 이번 한 주 궁금해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1962 시초가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출발 상황 더 상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금요일에 1960 터치를 했었는데 기관 물량 때문에 약간 밀린 채 50선 중반에서 마쳤잖아요. 오늘 또다시 60선대 중반이네요. 예. 오늘도 여전히 그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주초에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0.4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196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로 해서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시기보다는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한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세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외국인들은 일주일 동안 1조 6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96억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반대로 66억 그리고 23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베이스가 상당히 조금 많이 높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외국인의 오늘 아침 선물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961계약 정도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7만 원 정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일본 증시 보여드리겠는데 2%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아침에 지표가 아주 좋은 것이 두 가지나 나온 상황인데요. 일본의 2분기 GDP가요. 전 분기 대비해서 0.9% 올라 예상치 부합했고요. 연율 기준으로 3.8% 역시 증가하면서 전망치에 다소 못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또 소폭 상회했다는 분석도 있어서 전 분기 대비 또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일단은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한 2분기 성장률이 나온 모습입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예상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7월 경상수지 일본 흑자가 5,773억엔 나왔는데요. 전망보다 한 700억엔 정도 더 나온 모습입니다. 때문에 일본 니케이가 금요일 하루 1.5% 정도 쉬었지만 오늘 2%가량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출발 상황 한번 보죠. 오늘 나란하게 상승인데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한 0.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526포인트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변동성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한 53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했으면은 더 좋은 모습을 띌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모습은 나쁘지 않다. 526, 7포인트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수렴은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상위 종목군들 모두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상세가 장 후반까지 좀 더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좀 5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오늘 하루장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5%씩 반등하면서 꽤 괜찮은 출발하고 있는 지금인데 일본이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샘플러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주생 김도영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월요일날 야심차게 공개방송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방송 출발과 함께 저희는 일단 관망세로 출발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말에 분석치가 모두 다 끝났을 때 이번 옵션과 선물의 동시 만기 결제 지수는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과연 하방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론이 아마 뜰 것 같고요. 옵션 만기 결제 지수는 저희 가족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 저희 모두 관망세로 출발되고 있는 모습은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드라이브가 걸렸었지만 지수 관련된 전차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눈치 보합권이 출발되었다라는 점, 지난 주말에 기술적으로 상단이 모두 다 터치가 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관망세 출발하는데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계 소폭 매도 우위가 출발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출발과 함께 철도 관련주와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쪽이 단기 테마성이 붙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기존의 IT 부품과 소재 쪽 이쪽으로의 테마가 지속성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지수 관련주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을 현금화시키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땀 한 땀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상단의 폭은 약하게
얼마 남지 않았고 하단의 폭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조금은 조심하는 오늘장에서는 보수적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시장 쪽의 출발과 함께 보시면 개인들의 거품성 매수세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역시나 청산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그닥 좋아 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 기아차와 삼성전자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 자리만 보더라도 이미 정고점 부근에 대한 회귀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중요한 상승폭, 이번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의 다 회귀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포지션을 잡자. 지수 관련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차익 실현 욕구 쪽으로 많이 가져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은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들 포지션들만 매수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외국인과 기관계의 포지션들이 콜과 풋옵션 쪽에서는 관망세 속에서 기존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출발과 함께 철도 관련주와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있다라고만 말씀드렸고 그 특징 쪽은 없습니다. 또한 지수 관련된 종목군으로는 추가적으로 좀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자,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소재 관련된 쪽으로 보셔야 될 대형주 쪽은 조금은 쉬어가는 템포라고 하더라도 먼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제일모직 같은 종목을 한 땀 한 땀 모아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가보다 조금 더 낮은 한 87,000원대 부근에서 모아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 개별주 관련된 쪽으로는 오늘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노코멘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와 전혀 상관없이 갭상승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쉬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오늘장이 추가적으로 고점을 찍고자 하는 패러다임들을 만들어진다라면 금융섹터, 은행, 증권, 보험 쪽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금일장에서 출발과 함께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선물의 기준가는 금일장의 선물의 기준가는 257.20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매도로만 보겠고요. 그 안착 시도를 하게 되면 안착과 동시에 매수로 일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한 주 출발이 좀 긍정으로 출발하게 되었지만 주생 김도영 대표의 발언에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템포라는 거,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제대로 쉬어야지만 중기적인 포지션상 우상향이 강하게 열리면서 연말 랠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셈은 여기서 공개방송으로 전환해서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장중 대응하시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슬 대형주, 지수 관련주는 현금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원달러 기준 1,100원대 복귀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의외로 부진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지표가 또 타이밍 오묘하게 좋게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는 추가 하락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원이 하락한 1,090원에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89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주말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가 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8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예상치였던 18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6만 9천 명 증가에 그쳤고요. 여기에 지난 7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10만 4천 명이나 하향 수정 발표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전월의 7.4%보다 0.1%가 하락한 7.3%를 기록했고요. 이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달러화는 주요 상대통화 대비 하락 후에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 역시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1088원 50전,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86원 30전까지 장중에 하락했고요. 이후 현물 환율 기준으로 1090원 수준까지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달러화가 위험 통화들에 대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만큼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전망이 외환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과 내구재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대부분 보합권 내지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미 연방은행 총재들이 9월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미 연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9월 양적완화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강도는 시장 예상하던 수준보다 완화되면서 축소의 규모가 월 150억 달러던 그 미만이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미 연준의 조치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달러화에게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국제 유가의 급등이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유발하면서 이번에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는 어느 경우이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지표는 소매 판매입니다만 금요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달러원은 1090원을 전후한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9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원달러는 하방 경직을 나타낼 것이다. 1090원 전후의 레인지를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시각 현재 특징 종목 그리고 특징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먼저 거래소 쪽의 특징 지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 중국 시안공장 화재로 인해서 이틀 연속 사실 금요일날 하락이 조금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2%대 반등 주네요. 예. 일단은 뭐 그 부분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가에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일조 달성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틀 동안 상당히 좀 큰 조정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PC용 DRAM 웨이퍼 공장 라인 2개 중에서 이제는 1개가 정상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쨌든 부분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빠른 어떤 조치로 인해서 이런 화재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발생이 돼야 된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잘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소대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도 과연 1조가량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것인가 그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생산 라인에 조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어떤 출고량 그러니까 출하량은 조금 부진하겠지만 최근에 화재로 해서 PC DRAM 가격이 1.8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적인 호재가 조금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재로 인한 어떤 실적 눈높이도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낮춰진 눈높이에 하이닉스가 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좀 부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하이닉스 조금 선방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화재로 인해서 실적 예상치가 얼마만큼 내려가고 앞으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가격 조정은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26,000원 라인에서 27,000원 라인을 지켜주게 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얼마만큼 제한을 시키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 쪽에서 건설주뿐만 아니라 조선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설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그 저가 수주로 문제가 됐었던 그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상당한 것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공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수주가 사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회공시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올해 수주 목표량이 70%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91억 달러 정도 현재 달성을 했는데, 지금 이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되게 된다면 거의 올해 목표에 육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목표량이 제가 알기로는 135억 달러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부합을 하게 되면서 이 목표점 상위가 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초과 수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업체들의 수주 소식 상당히 좀 반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관 수급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런 대규모 수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외국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냥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얼마만큼 이어질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시장과 연동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과 좀 연동을 하시게 되면서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전고점인 32,000 돌파가 시장 2,000포인트 돌파와 동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여부를 같이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우조선해양 정거점까지 돌파가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고요. 금호산업이 오늘 유증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점 상한가인 것 같은데 결국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좀 도와주는 모양이에요. 금호산업은 좀 호재될 수 있게 좀 아시아나항공 좀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좋게 봐야 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그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어떤 그 승계 문제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상증자로 뭐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된다는 건 뭐 다행이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출자 전환 문제가 출자 전환뿐만 아니라 경영 정상화까지 충분하게 좀 이루어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되라 좀 드리는 말씀인데 STX 그룹과 좀 연관해서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유동성이라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STX 그룹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동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가 STX 그룹도 될 것인가, 금호산업도 될 것인가 그렇게 연관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정자 중에 지금 이제 그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보통 악재죠. 보통 일반 공모에서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갈 것인가 이런 물량 부담 때문에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 422만 주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받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가기 위한 어떤 자금 마련이 분명히 아시아나항공이 발목을 잡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호산업 그 유상증자 일시적으로 호재가 되겠지만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의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금호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반사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호산업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래간만에 정유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유주 분석을 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코스피가 1970선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2천을 가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아니 그냥 특징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이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틀 연속 점 상한가의 모습이고요. 앞서 김도영 멘토님이 짚어주신 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그대로 추적하면서 철도주 또 원전주 테마가 강하게 형성돼 있네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 3D 프린트 시장 뭐 관련해가지고도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상증자는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영업이 뭐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주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추가로 그 상승 보정 일정 부분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점상한가가 나온 상황에서 매매를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온 상황에서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신규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주가 움직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철도 테마주가 일단 힘을 내고 있고요. 철도 테마주는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의
뭐 얘기 항상 나오죠. 러시아만 가면은 뭐 가스관, 뭐 철도 이런 얘기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거예요. 지겨울 거 얘기고 뭐 새로운 얘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현대 엠코 현대가 유라시아 횡단 그 철도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철도 관련주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었죠. 뭐 대ITI라든지 대오AI 같은 종목군들을 보신다라면 어쨌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8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새로운 호재가 나와서 상승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또 끝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호재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왔었다는 걸 참고한다라면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뭐 현대앵코가 유라시아 그 철도 산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철도 관련된 모든 기업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일즈 외교해가지고 베트남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2030년도까지 총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에 있고 각각 한 100만 킬로와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세일즈 외교가 일어날 수 있다. 원전 관련해서 어떤 브리핑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원전 3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가지고, 원전을, 했었다는 부분들도 좀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우리기술, 뭐 BHI 등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철도주만큼의 어떤 강세는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철도주보다는 좀 약한지만 어쨌든 보성파워텍, 뭐 우리기술 그리고 뭐 BHI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다만 이들 종목군들도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최근에 적게는 한 20%, 많게는 한 50% 이상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 다만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시켰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물대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BHI는 추세 전환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각각의 종목군마다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기술 같은 종목군들 매매하신다라면 한번 해볼만 하는데 솔직히 뭐 가격이 좀 싸죠. 700원대에 있는 종목군. 또 이거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약속 드린 대로요. 코스피가 1970선을 터치하는 아침 정유주가 뒤늦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시리아 리스크로 시장이 시끌시끌 할 때도 정유주만큼은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 왜 이렇게 뒤늦게 가는 건지.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전부터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리아 사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최근 와서 부각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유혈 사태가 이미 먼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96달러에서 100달러를 넘게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6월 달에 시리아 유혈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96달러에서 유가는 이미 106달러까지 110달러 넘게 상승한 상황 속에서 유혈 사태 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소동이란지 소란이란지 내란 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유가는 조금 다시 한번 하락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화학무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내전 참여 이런 부분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유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은 항상 정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2011년도 3월 달에 이집트 사태 그리고 리비아 사태로 불거졌듯이 누구나 아시죠. 중동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적인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봤을 때 공급적인 문제가 공급의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유가가 오른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 문제가 다시 한번 미국과 러시아 어떤 불협화음으로 해서 오늘 쪽에서 110달러 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조금 진행이 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한번 부각이 되는 것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 3월 달에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유가가 그때 당시에 11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까지 한 5달러 정도 이제 그 추가 상승 여러 개 남았는데 제가 보긴 그래요. 만약에 리비아 사태 때 보다 유가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좀 시장을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권이라면은 분명히 정유주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은 좀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도리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리비아 사태 때 어떤 유가 상승폭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다른 그 대형 수출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미미해졌습니다. 근데 유가라는 호재를 만나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오늘 3.5%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 그러니까 바닥 하반기에서 확보하고 좀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추정 매수와 추격 매수의 개념을 조금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GS라든지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리아 사태로 인했던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추적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유주 팁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요 12거래일 연속 한국물을 사주면서 코스피가 1970선까지 조금 전에 터치를 했는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 4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선물을 오늘 장 초반 2,000개억 넘게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필요한 조언도 챙겨보죠. 거래소의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물론 11거래일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샀으니까 지난주도 내내 샀었습니다. 1조 6천억 정도 지난주 매수 규모가 그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 종목이 왼편입니다. 삼성전자, 코덱스 200 그리고 블록딜 이슈 있었던 삼성생명 샀고요.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수 강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줄곧 매수를 했었습니다. 현대차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매도한 쪽은 오른편에 있는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지난주 한해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1,000억대 정도 소폭이지만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3,0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레버리지는 샀습니다. 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 코덱스 200, 인버스도 살짝 팔면서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고요. 사실 기관의 SK이노베이션 매도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집중적으로 샀던 종목은 30만 원 보낸 LG화학과 금요일에 급등했던 현대제철, 그 밖에 삼성생명, NH엔터테인먼트가 있었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덱스 200, 현대차.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 어쨌든 지수 상승이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심에 IT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수 ETF 상품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동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코덱스, 레버리지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일단은 그 기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쪽에서 수익이 좀 안 나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오늘장 한마디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QE 축소 선반영 2,0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대응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이 QE 축소 선반영 요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선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QE 축소를 만약 실시했을 경우에 그 실시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충격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QE 축소 우려감이 이미 예견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QE 축소를 실시를 하더라도 조금 이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주 얘기인데 실시를 하더라도 분명히 일시적인 출렁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증시가 20%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던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쭉 연결이 될 것이 아니라 QE 축소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QE 축소가 되더라도 추세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포트폴리오 짜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뭐 그 옵션 만기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서 조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지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좀 즐기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2000포인트까지 시장을 믿고 좀 따라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수 관련주들은 현금화할 필요가 아직은 없고 쭉 홀딩을 해나가는 것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섣불리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 관련주라 하더라도 2000포인트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홀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죠. 네, 코스닥의 외국인 매매 상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0억 원대 정도 그래도 순매수 해줬던 지난 한 주 서울 반도체 많이 샀고요. 다음도 또 파라다이스도 그리고 꾸준히 샀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역시 놓지 않았습니다. 코나이 5번째로 매수했는데 하지만 매도 1순위 종목은 셀트리온이었고요. 파트론은 여전히 매도 쪽에 이름이 보이네요. 루멘스도 3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매일유업, GS 홈쇼핑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기관 매매 상위주 지난 한 주 집계가 되겠습니다. 주간 수급 특징주가 되겠죠.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쯤인가요? CJ E&M 상당히 많이 샀는데 매수 1위로 올라왔고요. 포스코 ICT도 거의 이제 10,000원 다 왔죠.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SM 역시 지난 한 주 기관의 순매수 3위 정도로 사랑을 받았고요. GS 홈쇼핑은 하지만 기관이 만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뷰억스도 5번째로 매수세를 받았지만 기관의 매도 종목 1, 2, 3위 정도가 매도량이 상당했습니다. 파트론 또 기관은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으로 이름이 올려왔네요. 파트론과 SFA 그리고 서울 반도체. 파트론 SF에는 참 문제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보신다면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이나 아니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종목군들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서울 반도체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고점 돌파시킨다는 얘기는 신고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코나이 같은 경우는 코나이는 조금 다르지만 파라다이스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되는 그 길목에 놓여 있다.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이거는 고점 돌파가 아니라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상승 추세를 노릴 수 있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한번 상승을 보이게 되면 5만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딱히 모양은 없어요. 외국인처럼 어떤 모양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을 조금 수익률 제고 게임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CJ E&M, 포스코 ICT, SM 모두 그러한 추세,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좀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미,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힘을 전혀 못 내고 있죠. 지난주에, 2주 전에 이어서 지난주 역시.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 상승폭을 줄였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여전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좀 더 모으자. 만기 때까지는 코스피 위주의 시장이 움직이다가 만기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만기 때는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라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변곡에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한 135, 6만 원대에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변동성을 보면서 약간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뚫어줘야 돼요.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지 120%도 돌파가 되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지수를 끌어내렸던 급락이 나왔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여기서 회복을 보여준다라면은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만기 지수를 1970포인트 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목표치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렇다면은 한 발 레벨업을 시킨다라면은 2000포인트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신다라면은 약 257에서 260 사이에서의 만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260 전후로의 만기가 강하게 어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오늘장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1970선 정도에서 만기가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았는데, 결제 지수가. 지금 한 2000 정도까지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결국에는 우리 정 팀장님하고 같이 지수 대형주 그냥 끌고 가자 쪽이시겠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상승을 보신다면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특히 이제 5일선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지난 7월 11일부터, 그러니까 7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매수가 들어온 게,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약 5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5조의 매수가, 매수에서 한 2조 정도 뺄게요. 왜냐면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그러면 2조를 뺀다고요. 1조 5천에서 2조를 뺀다고 이제 3조 정도는 1900포인트 이하에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1950포인트라면은 외국인이 과연 수익이 엄청 많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동차하고 삼성전자에 몰려는 있습니다만은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부터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려면은 삼성전자가 변곡 위치에서 상방으로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 일단 지수 관련주는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통적인 두 분의 의견까지 받아본 아침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저점을 경신하려 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는 오늘 지표 호조로 인해서 2.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욕만 혼조세를 좀 보였다는 뜻인데, 우리 코스피도 오늘 1970선을 터치하고 있죠.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순서가 왔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많이 부진했는데 실업률은 소폭 더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뒤따르는 해석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무엇보다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한 11,000명 적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신규 고용이 좀 줄어들었고요. 근데 실업률은 또 줄었어요. 이게 또 그 FRB 의원들한테는 고민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그 실업률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률이 낮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서 고용이 개선돼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양적화나 축소하는 데서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까지도 그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FRB 입장으로서는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FOMC 회의에서 만약 양적화나 축소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그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9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시기 자체를 조금 그 다음 달이나 미룰까요? 시장의 여론은 지금 9월에 소폭 진행을 하면서 내년 중반에 끝내는 게 여론이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양적화나 축소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지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카고 연준 청주인 에반스 총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지표 보고 나서 실업률 5.5%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된다. 인플레도 한 2%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올해 안에서부터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양적 완화 축소가 성장에 이제 확실한지를 좀 확인하자라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축소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크게 하지 말자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시장에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데 의원들 간에서도 양적 완화를 내년 정도에 하자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전제적으로 대전제로서 양적 완화 축소는 다가왔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만약 9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주 소규모로 시작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만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의 불안 요소로만 작용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보는 뭐 경제 GDP 성장률이 괜찮아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경제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는 개선됐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졌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주 점진적으로 QE 축소가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 지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전일에요. 중국의 8월 수출입 지표, 뭐 수입은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쳤지만 수출 증가폭은 한 5%대 정도 예상했었는데 7.2% 증가를 보였습니다. 무역 흑자도 7개월 내 최대로 큰 규모. 어떻게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지난번에 그 신용경색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됐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미니 경기 부양이라고 하지만 경기 부양치고는 상당히 좀 미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크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정말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살아난다는 것은 아시아 신흥국의 일부 국가들이 그 경제가 같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의 한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지표는 오늘 아침에 따끈하게 발표가 됐죠. 무엇보다 일본의 이제 2분기 GDP 수정치가 나왔는데 한 3.6% 정도 지금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소비세 인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왔다. 이런 지금 전문가들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표보다는 사실 어저께 올림픽을 개최지에 결정났죠. 그것 때문에 당위성을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국민들이 세수를 거둬야 한다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일본 경기는 다시 위축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비세 올려서 재정 건전성을 한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1, 2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일본이 버틸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그 아베노미스에서 상당히 그 수혜를 본 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 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기 첫 거래일에 소폭 팔고 있긴 하지만 직전 선물 만기일 이후 지난주 금요일까지 누적 선물 매수 포지션이 3만 거의 7천 계약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연말 랠리까지 기대감이 나오네요. 예,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 통계가 맞다 그러면 연말 랠리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적 순매수가 3만 개를 넘었던 시점이 과거에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요때 제가 10월 10일 날 우리나라 지수 900이 붕괴될 거다 그랬는데 딱 2주 만에 갔었거든요. 그때 892부터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1120포인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거의 한 560포인트 되죠. 그러니까 892에 250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상승한 거죠. 25%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제였냐면은 2003년 6월 10일인데 그때 649에서 800을 넘어서는 150포인트. 그때도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 현재 지수 1968에 25%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한 400에서 500포인트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대폭락 우위의 상승이고 지금은 그렇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화랑이 아닌 상황이었고 지금은 사실 그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개신하고 난 다음에 자본의 쓰나미가 몇 개국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틀림없이 25%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포인트를 맞추시고 시장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너무 물렸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물량 축소해서 펀드 물량도 많이 나오고 또 일부 애널들은 추가 상승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갈 때가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그런 매매는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선물 포지션 얘기 나왔으니까요.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님의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지금 들어온 외국인이 기존의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헤지펀드들이 시장에 흘러다니면서 2008년도에 손실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려다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생각했던 기존의 외국인이라고 판단한다면 밀색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월요일이라 사실 포지션을 미리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솔직히 말하면 위로 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래로는 거의 다 잠겨 있고요. 물론 기관만은 좀 열어놨는데 거의 다 뭐 한 200, 많이 가봐야 한 252, 5 정도가 구간이 열려 있고요. 위로는 지금 267 이상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 룸은 좀 많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역시 2,000포인트를 한 만기 이전에도 볼 수 있을까요? 2,000포인트 사실 지금부터 한 1.5% 정도 가면 2,000포인트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보면 금액을 굉장히 많이 사고 안 올렸어요. 지금 선물을 1,800개를 매도하고도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눌러서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2,000을 가는 거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제가 볼 때 만기 이전에 충분히 넘어가고요. 제가 볼 때 만기까지 2,050까지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희망사항을 떠나서 그냥 현재 포지션 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간이 너무 위쪽으로 많이 열린 것이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장은 위쪽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장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00 정확히 70이네요. 오늘 의외로 건설, 조선, 삼성전자, 현대차보다는 다른 2등 종목군들의 발빠른 반등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1970 기분 좋은데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